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불팍, 민주당의 불팍캐스터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화요일에 블루 팍팍. 네, 화요일 캐스터 신유진입니다. 예. 델리민주 구독자 수 40만 넘었는 게 알고 계시죠? 네, 드디어 40만 넘었네요.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좀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휴대폰을 뺐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구독을 누르는 것으로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계속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도 다 지금 우리가 아이디를 다 외울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은 좋아요. 댓글 해주시는 분들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합니다. 네. 야, 그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신데요.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요새는 제가 많이 안녕합니다. 히트앤드론 한때는 안녕하냐는 약속 그 인사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사치스럽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도 이게 좀 미안한 인사죠. 네, 그렇죠. 다들 안녕하지 않은 걸 아니까. 그러게요. 오늘 D라는 그 아이디 분이 김규표 의원님 잘생겼어요. 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김규표 의원님의 아드님이시래요? 아, 네.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아들 지금 어디 딴 거 하고 있을 텐데. 네. 그 화요일 4번 타자 박주민 의원님 네. 히트앤드론 코너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 네. 확정된 얘기부터 네, 가볍게 그렇죠. 하고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이제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지지선언 네.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주 일요일에 이제 확정됐는데 그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 네. 소회, 소감 이렇게 아주 고색창연하게 좀 어땠어요 분위기가? 다른 것보다도 수락연설. 네. 수락연설 때 진짜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얘기를 다 하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원들도 수락연설 들으면서 특히 제 옆 자리에 앉아 계신 좀 나이 지긋하신 저희 당원분은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당원분이 우시는 계속 우시면서 간간히 제 손을 잡고 이제 잘해야 된다. 꼭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되게 뭐 감동적이었죠. 여기서 퀴즈. 네. 박주민 의원님 우셨습니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은 네.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를 주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많이 간다. 네. 예,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 드디어 희망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구나. 굉장히 절망적이었거든요. 네. 지난 3년간 너무 절망이었고 12월 달부터는 그렇죠. 거의 나락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인가? 네. 그것 때문에 좀 설레기까지 설레고. 합니다. 네. 저는 그 대목에서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하고 나서 패배 이후 더 힘들었다. 네.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위안이 되는 말이에요. 말씀이. 사실 이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시고 나서 사석에서는 자책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본인이 그래요? 모자라서 좀 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사실은 보통 남 탓하기 쉬운데 이게 본인 이렇게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 얘기는 계속 하셨잖아요. 예, 본인의 모든 잘못은 본인 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 솔직하게 진짜. 그 얘기들을 가끔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예. 샤이님, 저도 친구도 울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예. 그다음에 아무튼 뭐 지지선은 네네 얘기 있나요? 각계각층의 예. 지지 선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 지금 28일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예예예 속보가요.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저거 맞나요? 아 그러네요. 5월 1일 네네 5월 1일 상고심 그러네요. 대법원 5월 1일 날 오후 3시에 선고하는 걸로 선고 날짜를 잡아버렸네요. 오후 3시 선거하는 걸로. 5월 1일이면은 지금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네네. 남았습니다. 네. 저는 뭐 5월 1일 날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죄 선거하겠는데. 굉장히 좋네요. 그럴 것 같아요. 홀가분해지네요. 홀가분해져요. 굉장히 빨리 결정을 네. 해서 좀 약간 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분위기인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대법원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뭐 대법원장이 아무리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의 의사가 있다고 쳐더라도 6명을 설득해야 이제 7명이잖아요. 7대 5가 되잖아요. 6명을 설득해서 이거 대선판을 뒤집을 수가 없다. 야 이거 속보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긴 합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는 뭐 제가 문제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이 네, 자리에서도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거 다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기 자판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다. 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네, 그건 네, 빼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파기 환송이냐 자판이라는 게 이제 깨면서 직접 직접 그냥 선거에서 그냥 파기 어떻게든 자판이라고 결론을 그러죠. 네. 내버리겠다는데 바로 내버리는 항소 씨가 거죠. 다른 결론으로 그냥 바로 내버리는 건데 내버리는 그거는 거. 구조상 불가능하다. 전례상 불가능하다 그 그쵸.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기환송이냐. 네. 파기환송하기에는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하러 고등법원을 돌려보내는 건데 네. 그렇게 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명을 네.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항소심 저희가 판결문 다 검토하고 네, 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그것도 굉장히 좀 가능성이 낮다고 네. 봤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좀 시간을 조금 끌다가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재판이 정지된다. 네. 그 선언을 좀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네. 아니면 그냥 항소심을 확정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네. 5월 1일이라는 거 봐서는 두 번째 그냥 항소심 결정을 유지하는 식으로 네.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이게 지난주 화요일에 이게 속보였던 것 같아요. 전원합의체 해부됐다. 그때도 속보였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만에 지금. 예,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이 그냥 차분하게, 이거는 뭐, 우리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네. 결과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근데 저는 이미 그 대법 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그 사실 자체가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좀 네. 이례적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조희대의 속마음은 도대체 뭘까? 네. 제 사촌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조희대. 근데 하여튼 그 속마음이 뭘까?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아무리 속마음이 뭔가 꿍꿍이가 있다 하더라도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6명의 대법관을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네.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5월 1일 3시면은 이제 곧 선거가 나니까 술술 털고, 예, 깨끗하게. 그렇죠. 더 원래 갈 수가 그런 있네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그 후보의 사건이 지금 1심, 2심에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지시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이제 결정을 하면 그걸 이제 하급심이 거기다 따르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아마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지침이 될 만한 어떤 결정을 아마 하려고 하는 것 할 수도 같다는 있는데 생각을 했었죠. 5월 1일에 결정을 하면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할 수는 있겠죠. 아마 그런 주장들이 있으니 네. 검토해서 그걸 뭐 선언해 약간 줄 수도 있고 의견 비슷하게 달아서 네. 예, 선언해 줄 수도 그걸 있겠죠. 선언해 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건 이제 또 요 사건하고는 별개니까 선고 기각이 돼버리면 전혀 관계 그렇죠. 없는 거라 약간 고래서 예, 그 의견을 낼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제 생각에는 무죄를 해서 아마 이제 대선에서의 혼란을 좀 이렇게 종식시키려고 하는 그럴 것 쪽에 같아요. 그런 의도로 네. 보입니다. 지금 나라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는 네네네. 대법원장님이나 대법관님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실 맞습니다. 것 같아서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자세한 어떤 분석은 이제 좀 내일이나 오늘 네. 조금 지나면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지선언 얘기하다가 지금 네. 말했죠. 지금 뭐 예. 성남시 퇴직 공무원들도 네. 지지 선언을 지금 했고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28일에는 그 경기도와 성남시 퇴직 공무원들이 예, 했고. 일 잘하는 단체장이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내가 이래봤는데 잘 알아요 이런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고, 네. 굉장히 일은 힘들었다고 그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명한데 네. 저도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이제 이쪽 분들 좀 만나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힘들었는데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시장이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힘들기만 하면 진짜 그냥 힘 빠지잖아요. 네. 근데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과가 나오고 네. 또 그게 이제 뭐 지사나 또 시장의 지지율로 또 확인도 되고 하니까 힘들었지만 굉장히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불파에서도 했습니다만은 민원을 많이 가져올수록 이렇게 고가에 반영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줄인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어제도 그 VCR도 지금 나가고 네. 했었는데, 예. 그래서 아마 그 성남시청에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저렇게 지지선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실제로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일에 집중하고 맞아요. 어디에 자원을 집중하고 이런 거 결정해서 그럼요. 사실 똑같은 공무원 조직이라도 성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거를 네. 입증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문화예술인도 예. 자주 우리 대표가 하는 말이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네. 어제 수락연설 때도 그렇고 하는 말이 공무원들은 똑같아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과 태도가 다르고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을 두고 자기가 갔을 때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었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가서 성과를 많이 내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자랑 삼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공무원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 뭐 문화예술인도 오늘 123명 네. 120명 지지선을 했던 것으로 나오고요. 문화예술인도 지금 그렇고요. 지지선언 120명 그때, 예. 기자회견까지도 하고요. 예. 우리 박주민 의원님 지역구에서 이제 자주 활동하실 텐데 네. 이재명 후보님의 인기는 과연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 뭐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사실 토요일 날 저희 지역은 아닌데 그 노원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치킨집에서 네. 제 딸내미하고 같이 치킨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사장님 저희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본인들과 본인 단골의 테이블 조그맣게 옆에 앉아서 얘기하시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지금 네, 내란 이후에 너무 힘들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름만 대면 알면 알 수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임원들하고도 점심을 먹었는데 기대가 매우 큽니다. 빨리 좀 어떻게 좀 돼서 이 불확실성도 개선이 되고 활력 있고 활기 있는 그런 정부가 좀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좀 있고요. 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누가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고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훨씬 더 대한민국이 큰 폭으로 발전할 거라고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 깜짝 행보가 네. 있었어요. 저도 저 기사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VCR 영상으로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를 지휘할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사실상 내정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이회창 캠프에서 책사 역할을 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은 뭐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부터 당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하기도 했는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접어든 만큼 외연 확장에 더 공을 들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우리 박주문 의원님, 네. 예, 우리 보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그분의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시죠. 네.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후보님도 얘기하셨는데 전에도 가끔 만나셔서 아, 네. 조언을 듣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윤여준이라는 분이 뭐 보수라고는 해도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극우나 이런 쪽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도 쪽 가까운 굉장히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합리적인 그런 정책들 그런 제안들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보수 중에서도 극단적인 보수들 빼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 합리적인 있잖아요. 분이 몇 그래서 분 있잖아요. 네, 나라의 네. 미래를 걱정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중에 저는 한 분이라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해 왔는데 저런 분이 이재명 후보님을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럼요. 네. 예. 네, 그 윤여준 전 장관뿐만 아니라 네. 권오을 전 의원, 네. 권오을 전 의원은 뭐 원래 소속 정당이 조금 화려하긴 하니까 민주당, 한나라당,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됐던 그 권오을 전 의원도 경선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권오을 전 의원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을 영입해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량을 모아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굉장히 광폭 행보 아닌가요? 맞아요. 네. 사실 이제 권오을 의원 지역구가 안동일걸요. 네. 그렇죠. 맞죠? 경상도예요. 안동. 예, 영남 쪽입니다. 네. 예. 안동이 어디냐면 우리 후보님 고향이에요. 아 그렇군요. 고향이고 그래서 네. 안동에 대한 애착이 되게 깊어요. 네. 예, 안동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따로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안동 쪽 뭐 챙길 거 없는지 좀 한번 봐달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안동이라서 아마 더 권오을 네. 의원에게 좀 애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안동 진짜 산불 때문에 또 안동이 엄청 힘들 네, 텐데 지금 되게 힘들어요. 네네. 천여채가 네. 불이 탔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안동은 산에서 불이 나서 산으로 탄 게 아니라 마을을 휩쓸고 간 거예요. 네. 불이 마을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천여채 정도 불이 탔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예. 아 그리고 이제 김상욱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 탄핵 찬성 소장파였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의원 영입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참 의사를 타진해 온다면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측 한번 해보실까요? 박주민의 예측. 그래서 어제 오늘 저한테 전화가 엄청 와요. 아. 왜냐면 우리 김상욱 의원이 저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한 건 아니고요. 네.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이제 내란 국면을 네. 지나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도 들어왔고요. 아, 네. 기억나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탄핵에 관련해서 탄핵이 돼야 된다. 탄핵 찬성 표결도 했어요. 그리고 각종 특검, 특히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란에 대해서 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까지 했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네.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자주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많이 친해졌고 이 친구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실 겁니다. 시당위원장에서도 사실상 네, 쫓겨났고 물러났죠. 네. 지역위원회에서도 너무 힘들었고 상임위도 농해수위로 보내져 버렸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수시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하여튼 뭐 본인 결정이 그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뭐 김상우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결심을 하고 그렇죠. 네. 난다면은 뭐 그때는 사실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량을 모아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더 네.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아무래도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그래서 보수에서도 보수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극우적인 보수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합리적인 보수라면 언제든지 대화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계속했잖아요. 극우가 준동한 상황에서 그럼 극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유럽의 사례를 보면 극우를 뺀 나머지 세력들이 연합해서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대표도 합리적인 보수들, 네. 중도 이쪽하고 좀 해가지고 극우 준동을 누르는 거 이것도 내란 종식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볼 수도 있겠죠. SSH님 박주민 의원은 정말 모르는 게 없음. 짱짱짱.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아는 것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저기 2부에서는 지금 실시간 댓글로 아마 이제 대법원 선고 속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부에 우리 김한규 의원님하고 박지혜 의원님 오시는데 둘다 잠깐, 율사 출신이시죠. 율사 출신이니까 네. 잠깐 그 얘기를 나눠보는 코너를 네. 좀 갖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컷오프 경선에 대해서 네. 얘기해 볼까요?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결정됐습니다만 예. 일단 영상부터 보고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안타깝게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남기신 후보님들께서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은퇴 선언을 했어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탈당은 왜요? 내일 탈당한다면서요. 그러는 거죠? 예. 그냥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시민으로 돌아가는 건데 뭔가 화났다는 것 같아. 나는 이 당과 이제 더 이상 아. 같이 뭐 논하기 싫다 이런 걸로 저는 드리는데. 당에서 할 일이 없다 이거는 니들하고는 안 놀아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약간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보통은 저렇게 경선에서 탈락하면 남아서 같이 돕잖아요. 그쵸. 선대위원장도 네. 하고. 그런데 탈당을 해버리는 건 안 도우겠다. 네. 도울 사람이 없다. 도울 사람이 없다. 네네. 그런 의미로 읽히네요. 그런데 이제 두 명이 남았잖아요. 네. 김문수, 한동훈.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어쨌든 간에 당원들의 마음으로 뽑아지는 게 최종 후보 아닌가요? 근데 최종 후보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넷스키오님이 한동훈이 나오겠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한동훈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아졌어요.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약간 내부 분위기나 저쪽 지형이 조금 바뀌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한동훈이 나올 가능성이 좀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한동훈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하시는 그런 상당히 조심스럽게요. 상당히 이렇게 매치균님과 함께한다. 네. 저는 진짜 잘 모르겠는 게 아마 국민의힘 그 열렬 당원들은 네, 또 그쵸. 그 조금 비토하는 세력이 있어서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도 이재명 대표만큼한 사람은 없다. 네. 반도된 사람. 누가 되나 누가 되나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게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하는데. 상황이고요. 저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그나마 좀 무섭다라고 저희들이 가끔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존의 흐름과 다른 흐름으로도 팍팍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내란과의 그 어느 정도의 손절,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국힘당 지도부인데 권영세 이 지도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에게 한덕수 대행을 잘 도와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뭐 국힘당 후보와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아니 당 대표가 왜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은 싫은가 봐. 아니 이게 만약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한동훈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네. 어쨌든 아직 경선 과정에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경선 과정 그 당의 경선 과정에 있는데 외부인을 끌어다가 뭐 잘 도와라 뭐 단일화 얘기하는 건 해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김 빠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해봐야 또 다시 뭐 해야 돼. 이런 장면은 저희가 유사일에 본 적이 없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이면은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네. 당이 미리 우리 당에서 뽑지만 다른데 외부 세력과 우리는 단일화할까 이거 자체가 네. 그거에 버금가는 어떤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제가 않습니까? 보기에는 이제 예.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한덕수와의 일전 이거는 하나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제 예상하고 또 네.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 말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다시 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맞습니다. 8번째 권한 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참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통령목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를 좀 임명을 제한하자라는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한 총리는 권한 대행 자격으로 거부권 행사한 것이 농업사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의해서 이분이 8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 횟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대통령보다 7번, 많아. 실제 대통령보다. 7번을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통틀어서 합치면은 뭐 44번째입니다. 근데 참 이게 또 대행이 42번째죠? 42번째. 네, 42번째. 네. 네,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네. 네. 대행이 대통령 목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게 엄연히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 법을 오히려 헌법과 상충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지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그렇죠. 만장일치로 인용했잖아요. 그 얘기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위헌 소지도 없는데 효력정지를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낸 건데 그걸 또 위헌 소지가 있다. 제가 결정을 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정 네. 이번에 그 가처분 결정문을 네. 한 7페이지, 네. 서면까지 7페이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는 이 결정문은 야, 너 이거 할 능력 권한이 없어라는 말만 안 했지. 네. 사실은 그거를 저는 표현했다고 보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비록 기각은 됐지만 그 결정문의 취지를 보면은 6분 이상이 넌 총리하잖아요. 그렇죠. 넌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하를 6분이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럼 가만히 있어. 씨. 선거 나올 거면 그냥 빨리 그만두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자기가 선거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그런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네. 딴 얘기 안 하고 오늘 제가 아까 점심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임원들하고 먹었다 그랬더니 불안해하는 거예요. 관세 협상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왜 이러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통령 선거 진짜. 후보로 나가서 표를 조금이라도 얻으려면 다른 것만 국가에 그거 아니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요. 걱정이 좀 되죠. 아니, 지금. 뭔가를 뭐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를 조금 정치적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막 다 퍼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전술 전략상 지금 트럼프가 관세에 관련해서 후퇴하려는 조짐을 많이 보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럼 네. 천천히 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예. 야 가만 있어. 샤우팅 박주민 아주 바로 댓글이 이게 올라옵니다. 진짜 더 불안한 거는 왜 거기 김태효 안보시장이 가서 쓱 그러니까요. 가갖고 그냥 미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함께 하고 있다고 봐요. 단순히 미국에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함께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책사로서는 김태효만한 사람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근데 한덕수 원내대행 5월 1일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겠죠? 5월 1일에. 할 것 같죠? 어때요? 예. 아니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에 90% 이상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왜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인가를 상당히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나야 나 난갑병 정도 아니라 난갑병 정도 네. 아니라 나야 나 정도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정치적인 안전망 외피가 필요해요. 자기도 내란으로 수사받아야 되는데 네. 그냥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치적으로 외피를 한번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오늘 의원님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기록물 지정 관련해서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지금 기자회견 어떤 예. 문제죠? 네. 아시다시피 대통령 실등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에 일부를 특정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리면요. 최장 30년간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7시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 기록이 다 통째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열리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굉장히 까다롭죠. 예. 그러니까 국회가 열려면 200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00석을 저희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탄핵의 정도 종족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공개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안심하고 기록을 생산해서
관리하라는 인센티브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야, 안 볼 테니까 많이 만들어서 잘 보관해. 네. 근데 이 인센티브를 다른 데 활용하는 증거 거예요. 인멸의 네. 그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한덕수, 최상목 등이 들리는 소문으로는 네. 특히 자기네들 관련된 거는 어떻게든 지정하려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또 지금 황당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내란뿐만 아니라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네. 네. 그때 기록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3년 동안 네. 조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최상병, 네. 매합 있었다라고 해서 전화 걸었다 등등등 다 거의 다 나왔잖아요.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거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선 개입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좀 봐야죠. 정권 초기에. 그런 것들 좀 다 지정해서 넣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하고 몇몇 의원님들이 급하게 법도 냈고 네. 그다음에 오늘 또 그 광화문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시민단체들 세월호 가족분 뭐 이태원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 등등등 기자회견도 했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대거 지정하고 물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좀 정말 이거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냥 당황스러운 어떤 해프닝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이낙연. 예. 이낙연 6.3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와 단일화 주목. 아니 왜? 아니 그 왜 저 SNS에 돌아다니는데 그 대진표 짜가지고 뭐 뛰는 놈 나는 놈 이런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못 봤어요. 아. 그 가장 마지막에 대진표 만들어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하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도 아니고 그럼 한덕수하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하고 단일한다면 그 다음에 자기하고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무슨 말이에요? 그분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내란당으로 얼른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 그냥 얼른 내란당으로 가셔가지고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낙연이라는 분하고 얽힌 일이 되게 많아요.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 당시에 오히려 당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예. 싸울만 해서 싸웠어요. 아니 예고편 잠깐 여기 뭐죠 그 티저라고 그러나요? 뭐라고요? 그때 우리 예고편은 당원들 잠깐, 막 저한테 엄청 뭐라 그러시고 왜 싸울만 해서 싸워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싸울만 해서 네. 싸웠다. 민주당 지금은 당- 다 이해하시죠. 네, 다 이해하시죠. 당원분들이 다 이해하시죠. 네. 얼마나 싸울만 했을까 정말.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 당 대표까지 했고 네. 뭐 민주당의 후광을 얻어서 많은 자리를 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지민 의원님 머리띠 벌써 하셨습니까? 네, 머리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머리띠가 아니라요. 이게 골전도 이어폰이에요. 이어폰이요? 네, 이어폰. 네. 너무 일하기 편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띠라고 해가지고 아니. 대부분 비싼 건데 많은 분들이- 머리띠보다 대부분 비싼 많은 건데. 분들이 머리띠라고. 머리띠보다 얘기하세요. 비싸서 네. 퇴근 준비하신 거죠 지금? 아니 뒤에 의원님들 다 네네. 도착하셨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내란당이라고 말한 게 아무튼 걸리네요. 내란을 옹호하려는 세력과 함께하려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점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네. 역시 변호사님이세요. 훌륭하십니다. 역시 신유진 변호사님 훌륭하세요. 단 하나의 오류도 남기지 오류가 않겠다.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생방송일 때 바로바로 잡고 오늘 박주민 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불팍 2부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말을 골라서 그 말의 파급력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베스트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급 도착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를 서둘러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래 하셔도 되는데. 아니 좀 전에 속보가 떴는데 네. 이 속보에 대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을 내일 모레 선고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다들 속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정리해볼까요? 차원에서 네. 또 우리 김기표 의원님께서 네. 그것을 좀 정리를 해줘야지 된다. 내일 모레기 때문에 네. 예. 자, 이제 상고가 되면 보통 파기 재판의 오타 아니냐는데 파기 자판이 있고 파기 환송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르죠? 우리 그리고 심리 불속행 기각 심리 불속행, 같이 기각이 있을 수 기각할 있고. 수가 있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예. 쉽게 파기 자판, 그러니까 자판기도 아니고 자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유죄로 보냐 무죄로 보냐 그냥 우리 일반적인 네. 기준으로 보면 네. 만약에 무죄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상고 기각 결정. 그렇죠. 무죄에서 검사가 상고했으니까 무죄면 상고 기각을 상고 하면 되고 예.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다라고 본다면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아예 선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파기, 자판, 스스로 판결하다 그렇죠. 형사소송법 396조에 나오는 거고요. 숫자까지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제 파기 환송 돌려보낸다라는 다시 가능성이 재판하세요, 있고요. 이거죠. 예, 다시 그거는 재판하세요. 이제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유죄라고 대법원이 생각할 때라고요. 하는 거고요.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면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면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대선 출마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설사 유죄라 하더라도 유죄라고 만에 하더라도 하나, 100만 분의 그건 하나. 대법원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투면 돼요. 네. 아마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선고할 수도 가능성이 높지만 그건 또 다시 대법원으로 또 상고할 수도 또 있고 상고하니까. 그래서 한참 더 걸리니까 걱정할 건 없다. 유일하게 걱정할 수 있는 게 파기 자판이라는 건데 그렇죠.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소송 기록하고 그 전에 1심,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 그리고 형량까지 선고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대법원이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네. 하지만 하지만 선례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유죄라고 판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형을 얼마를 선고할 거냐라는 것까지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죄라고 선고할 때는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등법원 판결, 항소심 판결 이후로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이분이 그 이후에 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지 아니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또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파기 자판은 선례가 전혀 없고 국민의힘에서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알고 봤더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 자판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다라는 거를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 없고 제가 오기 전에 급하게 이제 판사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더니 파기 자판 가능성은 제로다. 제로죠. 자기네들이 법원에서 볼 땐. 예. 그래서 빨리 선고하는 게 이례적이긴 한데 대법관들이 이렇게 빨리 판단할 가능성은 그냥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무죄라고 보고 상고 기각하는 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냐. 법원의 현직 판사로서는 뭐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분 판사 개인의 의견이니까 예. 네,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네. 박주희 의원님 뭐 보충해 주실 얘기 있을까요? 네, 저도 주변에서 이제 조금 의견을 여쭤보면은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 자판 스스로 판단을 하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하고 2심이 전혀 결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심리가 충분히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건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대선이라는 중대한 이벤트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빠르게, 사실 이건 기각할 사건이면 빠르게 기각해주자, 이런 취지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유능하신 우리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그래도 좀 정리해 보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경우는 말고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도 가장 문제될 게 파기 자판 정도다. 그죠? 파기 환송이 되더라도 시간상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파기 자판이 가능할 거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게 형량을 정하는 것도 사실심 정권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까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만 판단해주고 법리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만 판단해주는 것이고, 그럼 이제 그거를 법리를 따라서 사실심 정권이랑 2심까지, 그러니까 왜 집행유예, 내가 유죄 다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막 그랬을 때 이게 다 유죄 받으면 상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형량에 대해서 상고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불가능한 게 유죄이면서 형량을 정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0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20년 동안 파기 자판한 사례는 그러니까 무죄라고 이미 피고인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았는데 상고했더니 검사가 상고했었는데 야 이건 무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이건 공소가 말이 안 돼요. 공소가 더 유리하게 피고인한테 판결을 줄 때 아마 네, 파기 네. 자판이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파기 자판, 그렇게 파기 자판은 꽤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거 예, 왜냐면 조사를 피고인한테 더 해보면. 유리하게 네. 더 왔다 갔다 할 네. 거 없고 더 유리하게 해주는 건 있고, 형량은 정하는 건 이론상도 불가능하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무죄라고 생각하면 빨리 잡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6월 3일을 넘겨버리면 무죄를 선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소추 특권에 그렇죠. 따라서
유죄건 무죄건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애써 무죄라고 다 합의를 했는데 보니까 간단해. 그래서 무죄라고 무죄 맞아. 재판관들이 다 합의를 했는데 6월 3일 이후는 못하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633 원칙을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심에서 이미 6개월을 넘겨버렸어. 그래서 합치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한 대법원 입장에선 우리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공직선거법 원칙에 맞다. 이럴 이유 때문에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가 연락해본 이제 현직 이제 고위직 판사의 얘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걱정할 방송 게 나오려면 그 정도 취재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재를 지금 그러게요. 댓글에서 네, 구독자님들이 네. 난리가 났습니다. 크크크님, 정미진님, 네 그리고 뭐 다들 정말 똑부러진 설명도 감사하다. 원래 똑똑하신 분들이 네. 취재까지 이렇게 잘해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취재로 하는 거지 아.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항상 취재로. 네. 겸손함까지 갖추고 그러면 너무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민호장님께서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또 마음이 불안해지네요. 라고 하는데 그 파기 자판만 걱정하면 되는데 그건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마음이 불안해질 저는 필요는 이제 없다.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 명확하게 합니다. 파기 자판 불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파기 자판은 일어날 수 없으니 없다.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이 서두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잖아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예를 들어 됐는데 계속해서 반대쪽에서 상고심 계속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재판 진행해야 됩니다. 불소추 특권은 재판 기소된 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약간 헌재에 막 이게 무슨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든지 이런 분란이 계속해서 있을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간에 약간 그 기관 간에 약간 자존심 싸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법원처럼 돼 있는데 사실 대법원은 또 자기들이 가장 최고의 법원이라고 생각. 약간 그런 네. 뭐 이게 서로 알력은 아니지만 자존심 서로 이렇게 긍지에 대한 어떤 경쟁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다가 그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걸 빨리 떨어버리는 게 대법원 입장에서도 국가의 혼란을 좀 방지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제 뇌피셜로는 그렇게 좀 네. 추측할 면이 있습니다. 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네. 이제 다만 걱정인 건 나머지 재판이 4가지가 더 네.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권에서는 계속 나머지 재판은 또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 아마 이번 5월 1일 날 선고하는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법원은 아니니. 가상적인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얘기하지는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마 네.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1심 판결 선고된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1심인데 한 번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이걸 6월 1일 전에 선고 안 하고 6월 3일 전에 그 이후에 선고하면서 선고는 안 하고 더 이상 진행은 안 한다. 그래서 이 사건만이 아니라 나머지 사건들도 다 진행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일단은 무죄가 되면 더 좋은 거니까 되고 나서 나머지 사건은 또 헌법 해석상 당연히 중단하는 게 맞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네. 또 대응하면 되겠죠. 네, 헌법 해석상 당연히 중단될 네. 텐데 이제 또 그런 억지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아무튼 이번 선고 5월 1일에 되는 선고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지금 속보가 떠서 모두들 당황하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에는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보다 넓은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서 불소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설 아닌가요? 있죠. 헌법학 책들 찾아보면 대부분의 네. 책들이 그렇게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그 실제 판례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거를 정식으로 다룬 건 없지만 소추 개념에 대해 제가 지금 정확히 그렇습니다. 문구가 떠오르지 않는데 예, 저도 소추 개념 정의한 네.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어디서 있어요. 봤는데 네. 그 소추에는 그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라고 해서 공소 유지도 공소유지까지 포함된다. 포함한데 이렇게 돼 있는 예, 예. 문구가 정확히 예.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검사 뭐 관련 사건인가 거기에서 얘기됐는데 결정례도 있고 해서 그 명확한 것이다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갑자기 속보가 떠서
저희들끼리 그 코너를 마련해 봤는데요. 충분히 설명이 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네. 지난 1일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그날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브이로그 너무 잘 봤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브이로그인데 아니 거의 프로가 찍는 느낌은 너무 화면이 좋던데. 운전하면서도 운전하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누가 찍어주잖아요. 그렇게 잘 그게 찍으세요. 화면이 좋은 거는 네. 뽀샤시한 어플 기능이 자동 내장돼 있어서 네. 그렇고요. 아니 저는 네. 본인이 너무 잘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거 아니고 않았습니다. 저도 그걸로 찍을 때 약간 민망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니까 차에다가 이제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해놓고 가끔 찍는데요. 김한규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 먼저 벌써 드리고. 5만 넘어갔던데요? 저 국회의원 되기 전에 5만이었는데 아, 되고 죄송합니다. 나서 오히려 떨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 댓글에서 가끔 저 욕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몇 번 좀 말실수 같은 거 해갖고 그래서 우리 떨어졌습니까? 지지자분들이 이제 실망하셔갖고 빠져나가신 분들이 좀 계신데. 하루에 문자 그때 한 네. 1000통 받았다는 게 네. 그때입니까?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제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네. 마음을 푸시고 여기 다시 50만 가라고 격려해 네, 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좋겠고 제가 릴스 같은 것들을 만든 거는 이제 요번에 이제 대선 기간 동안 각자 이제 열심히 하겠지만 저 나름대로 우리 후보님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스스로한테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고 이런 게 있어야 또 열심히 할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했고요. 우리 비서관님이 직접 만드는 건데 저도 뭐 생각보다 잘 만들어주고 계셔갖고 다른 데서 혹시 빼가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호시탐탐 한번 열어보는 거서. 네. 근데 저는 그날 현장에서 제가 이제 제주 도당위원장이니까 운 좋게 후보 바로 뒤에 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 분위기가 정말 다른 4개 권역에는 제가 안 가봤지만 마지막 날이라 훨씬 더 분위기가 좀 뭐랄까 열기가 넘치고 전국의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신 당원분들이 많아서 정말 축제의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딱 그 열정 느끼고 현장에 가보니까 또 이러면 또 벌써 고개를 쳐든다 하겠지만 대선은 확고하게 우리 지지자들의 그 결집으로 그렇죠. 우위를 그런 점하고 자신감을 시작할 수 가지고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열심히 하는 거죠. 네. 네. 저는 4번 중에 3번을 다녀왔습니다. 역시 네. 선거관리 고위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고위 당직자분 네.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니까 네, 그 토요일은 광주 전남에서 있었고 아, 광주 네. 전남에서도 열기가 상당했는데 네. 이것보다 더 뜨거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수도권 오니까 더 훨씬 더 뜨겁더라고요. 네. 마지막 날이라서 정말 축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근데 투개표 분과여가지고 네. 마지막 그 개표 그 숫자를 제가 처음 보고 검산하는 그런 걸 하느라고 저는 2층에 나중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후보님께 그 이수진 부위원장님이 결과를 전달하는 동안 그 안에 저는 갇혀 있어가지고 그 시험 출제한 사람들 네. 못 나오는 거 그런 비슷한 마지막 거군요. 순간을 네. 무대 앞에서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군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거요. 저도 막 원외고 초선일 때 막 시켜주다가 사회도 시켜주고 하다가 재선 시키니까 재선 되니까 그런 거 안 시켜주고 권력을 있을 때 도당위원장님의 지금 초선 때 그걸 다 해야 되는군요. 재선 때 안 시켜줘요. 그렇군요. 저 열심히 좀 도당위원장 되셔서 대표님 뒤에 하는 열심히 게 시켜달라고 중요하죠. 그래야 되겠다. 지금 네. 차이나님께서 네. 김한규 TV 구독했다고 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52,900이라 53,000이 지금 몇 달째 안 되고 있어갖고 박지혜 TV도 네. 구독해주세요. 박지혜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한규 TV 가서 구독하신 분들 박지혜 TV로도 가셔서 네, 열심히 구독하시고. 일해주시는 박지혜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지혜 TV도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네. 두 분을 사실 모신 것은 그동안 우리 이재명 후보 참 인생 그 역정을 보면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참 진짜 한편 드라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 그동안 이렇게 말한 어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그것만 해도 하나의 그렇죠. 토픽이 그러니까요. 돼서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한번 첫 번째 발언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2016년도 성남시장 시절 SNS에 남긴 글인데요. 당시 이재명 후보가 추진한 청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성남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지급했는데요. 이때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이걸 대파는 상품권 깡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언론의 집중 포화를 좀 받았습니다. 네. 정책 시행 초기에 시행착오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상황인데도 여론몰이의 희생자가 된 것 같은데 이에 주춤하지 않고 나는
밟히면 커지고 또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라면 오히려 강한 결기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이 발언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이 지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시에 뭐 청년 배당 같은 정책이 정부가 굉장히 싫어하는 반대하던 정책이었죠. 정책을 막 했다. 그런데 꿋꿋하게 맞서는 저는 성남시장의 모습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뭐 상품권 깡 같은 거는 모든 종류의 상품권에 있어 생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언론이 정말 집중 포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정책을 정말 뚝심 있게 그렇죠. 밀고 갔고 결국에는 또 정착시키고 성공하셨으니까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이 취지가 맞고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면 끝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추진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때 찬스타하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SNS로 반박했던 내용인데 또 다음 어록 또 유명한 어록 있죠? 네. 네. 국민은 세금 열심히 아껴서 다시 돌리는 게 왜 공짜입니까? 이런 어록이죠. 그래서 이 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 민생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짜 복지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맞는 말로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꼽은 발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좋다 하면 그냥 갖다 쓰세요. 자꾸 다르려고 하지 말고. 저는 정책이 다른 후보와 다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같은 점을 찾는 게 차라리 낫죠.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이재명 후보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좀 기억에 남는 발언을 하나씩 좀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발언을 꼽아오셨나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요? 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되고? 다른 거 전혀 다른 이거보다 거 더 좋은 더 네, 이게 기억에 딱 남는 거. 원래 대본은 세 개 중에 하나도 있고 더 다른 것도 하나도 있고 또 그런데 네. 다른 거부터 네. 말씀. 네. 저는 제가 이제 또 지지자분들한테 말실수했다고 혼났던 시기가 있는데 제 본 마음이 잘 전달 안 돼서 약간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과를 했었던 건데 저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언제부터 마음이 확 갔냐면 그 피습 당하고 나서 그 병원에서 나오실 때 하신 얘기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네. 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는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이게 그 정말 그 누가 목숨을 그 노리고 그런 피습을 한 건데 딱 피습하고 나서 상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딱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딱 했을 때 그냥 우리 같은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이미 저런 이벤트를 겪으면서 한 단계 다른 모습을 보이는구나라고 저는 되게 감동을 했는데 이게 그때 하여튼 표현을 제가 잘못해서 좀 오해를 샀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 얘기를 들었으면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 이런 걸 안 했으면 뭔가 대화 타협도 그렇죠. 하고 네.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말에 우리 시도당 위원장이랑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두 분은 이재명 대표님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윤석열이 계엄을 할 거다라는 짐작을 작년 여름부터 했던 게 도저히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는 방법이 그렇죠. 없는데 결국 이거는 계엄 외에는 수단이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셨던 게 이재명 후보님이었고 지금도 저는 그날의 메시지 서울대병원 나오시면서 언론한테 하신 메시지가 우리 한국 정치권이 귀담아 듣고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정도를 지키면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쪽 경선을 보면 분명히 후보자가 이제 본선에서 네. 또 뭐 이재명 하면서 적대시하는 이제 방식으로 선거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 말씀을 정치하는 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뭐 정치의 어떤 모토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제가 사실 골라온 말이 지금 방금
이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한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올해 근데 이 말씀은 신년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정치 보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단어조차 없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앞으로 정말 이재명 그 대표님께서 여러 순탄치 않은 정치 여정을 겪어 오셨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로서 그렇죠. 통합을 모토로 하는 우리 전 국민을 품는 더 큰 정치인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웅장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조금 생각이 나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계속 새길 말씀은 이번에 그 수락연설을 하시면서 네. 앞으로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입니다. 네. 대표님이 그 국민의 도구가 되자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훌륭한 도구, 유능한 도구. 그래서 정말 국민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겠다. 항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걸 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듣는 와중에 김한규 TV가 53,000명을 돌파했어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 구독자분께서 그 100명을 채워주셨구나.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좀 득도한 느낌의 그런 그런 느낌이 말을 있어요. 저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진솔한 말이다 저거는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던 그런 네. 말씀이었어요. 다음 우리 그때 12.3 내란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그때 방송하시면서 국민들께 국회로 와주시라 이렇게 네. 했던 영상이 있죠. 그거 한번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주십시오. 저 이재명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어주신 희망의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려주신 기회의 새 이름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 유용한 도구이자 충직한 대표 일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그 위대한 항로의 중심에 저 이재명이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지금 받으니까. 정말 연설을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특히 그 계엄 선포 직후에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이야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그 당시에 어떠셨는지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 바로 국회로 와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날 어떠셨나요? 텔레그램 방에 김한규 의원님이 올리신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와중에 제일 먼저 그 개헌법 조문을 찾아가지고 내용을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전문가다운- 해제할 권한이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로 가야 한다. 이게 지도부들은 먼저 비상계엄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럴 경우에 이제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셨었던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딱 제가 그때 일하고 있었거든요. 컴퓨터를 딱 보고 있었어요. 원래 10시 반쯤에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요, 다. 저도 컴퓨터 앞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 일을 해요. 네, 네. 근데 일부 의원들이 잠깐 이제 의정 차원에서 민심을 네. 이제 청취하고자 청취하기 위해서 술자리에 네. 계셨던 거고 여의도에서 계셨던 민심을 거고. 청취하고. 근데 이제 딱 보고 당장 법부터 찾아갖고 그러니까 헌법을 찾고 개헌법 찾아갖고 의원들한테 드렸고 다른 의원님들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되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냥 국회로 하니까 그냥 다들 모든 막 의원들이 쫙 다다다다다. 오고 응. 그다음 저 이재명 TV 봤어요. 저거 이제 라이브 하시는 거 네. 대표님 라이브 하시는 거 보면서 같이 제가 뭐 놓친 거 없나 하는데 제가 후보님이 돼서 이제 칭송하는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저 순간 라이브를 켰던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국회 주변에 지지자가 없었으면 지금은 군경들이 불법적인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 대표님의 말씀 덕분에
지지자들이 많이 왔고 또 제가 얘기했으면 저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 20만 라이브 구독자들이 봤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이제 저 위치에 있었던 분이라서 할 수 있는 판단 아니었냐. 저는 저 생각은 못했거든요. 저렇게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냥 우리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판단이 참 대단한 거죠. 나중에 라이브를- 생각해보면 위험했던 거죠. 우리끼리 있었으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예. 라이브를 켜고도 담을 그렇게 훌쩍 잘 넘으시고. 사모님이 저 운전하셨다는 네. 거잖아요. 네. 사모님이 운전하시고 이제 대표님이 옆에서 라이브 키시고. 그럼 의원님들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국회? 저는 컴퓨터에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아, 국회 안에? 국회 의원회관에 있었고 네. 저는 잠깐 국회 문이 열렸을 때 저도 걸어 그랬어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가 네. 한동훈 후보하고 같이 그때 계엄에 대해서 누가 뭐 계엄 해제한 주역이냐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아니 왜 거기서 얘기합니까? 계엄 해제는 우리가 했는데 예? 한번 들어볼까요? 야당이 네. 네. 했다고 했죠. 진실만을 말하는 뭐 자기가 국민의힘. 계엄을 막았다 했는데 계엄 막은 것은 야당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진실입니다. 한 대표 저 그 숟가락만 진실 많으나요? 진실을 얘기하네요. 한 대표가 따라다니는 의원들 그 데리고 안 들어가서도 야당이 충분히 해제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가 막은 게 아니고 야당이 막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엄 해제의 주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엄 선포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뼈 때리는. 네, 계엄 진실. 선포의 원인이 한동훈이고 계엄을 막은 건 민주당이다.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떨어지죠. 맞는 얘기를 하니까 떨어지죠. 너무 맞는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떨어집니다. 네. 또 한 가지 맞는 또 얘기 진실, 있어. 또 진실. 짧게 한번 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사 200명 동원해서도 이재명이 못 잡았잖아요. 그거 못 찾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차 타고 다닐 때 뭐 기름값 이런 걸 기소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이거 참 맞는 말씀하시네. 그런 게 정상입니까? 저 오늘 국민의힘 탈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했습니까? 내일 한다는 게 아니고? 예. 탈당하신다고 네. 했는데 탈당한다고? 내일 탈당이고. 예. 지금이라도 우리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오시면 어떨까. 실제로 12월 3일 날 네. 저희 원내지도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제외하고 저분들이 어떤 표결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만으로 과반이 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의장님한테 회의 진행 요청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석해 준 건 좋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저 말씀 말고도 당대표도 모르는 계엄을 했을 땐 당대표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렇죠.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 그렇죠. 어? 그것도 네가 그렇습니다. 국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윤석열이 계엄까지 간 거다. 내가 당대표였으면 절대 계엄도 없었다. 그런 말씀도 했더라고요. 그 말만 안 했으면 2등 안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것 때문이요. 그래서 2등 안에 못 들은 것 네, 같습니다. 뼈 때리는 정확한 발언으로. 분석인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일찍 결정을 해서 들어갔는데요. 두 분 이제 각 지역에서 역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역할 어떻게 가거나 어떻게 하실지 좀 계획 한번. 아니 뭐 당연히 뭐 저는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뭐 제주도를 책임지고 이제 여의도에 안 나타나고 지역에서 열심히 압도적인 하고요. 승리를. 해야 되고 근데 지난번에 보다 많이 얻어야 된다고 해서 지난 총선 때 좀 저희가 많이 이겨갖고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하여튼 네. 역대 최고의 득표율과 뭐 투표율 이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겠고요.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한덕수 총리는 안 나온다고 네, 막 그렇죠. 500원을 거랬고 아유, 뭐 분장쇼. 분장쇼 얘기를 해서 오늘로 제가 막방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500원의 문장수 하시면 죄송합니다. 다시 오실 수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제가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분석 능력이 너무 떨어져갖고 안 될 것 아니에요. 같아요. 다음 주에 분장쇼 여러분. 500원만 우리 주시면 구독자분들 너무 용서해 기다리고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저 제주도 선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선거용 구독자분들이 분장쇼. 다음 주 김한기 편만을 기다리겠다. 네네. 아까 시작 전부터 날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 김한기 분장쇼만을 기다리겠다면서. 제가 키높이 구두하고 네. 그 보정용 속옷하고 가발을 해야 되나?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진짜 동시 접속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아마 선거 기간이 되면은 저희 델리민주가 사실 불팍으로 계속 여러분 만나고 있고 점심 때는 민주 포렌직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선거 기간에는 이제 후보님의 일정을 보다 생생하게 그날 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아마도 아침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델리민주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디지털에서 우리 후보님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디지털 전략 담당하는 네 사실 박지은님이 지금 배우에서 우리를 다 최선을 지금 다하도록 조정하고 하겠습니다. 있는 거구나. 네, 그럼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예. 네.
지난 28일 발생해서 대구 지금 산불 주불이 잡혔다고 하죠. 너무 잘 됐고요. 다행이네요. 발생 23시간 만에 진화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불조심 특히 유의해야 되겠고요. 불팍은 오늘 이렇게 마치고 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네, 다음 주 김한기 의원님 너무 기대할게요. 네, 기대합니다. 네. 500원 분장쇼. 일단 500원 못하는 거 분장쇼. 그다음에 분장쇼. 네. 박지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정신력 감사합니다. 폭자. 네.